안녕하세요.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만큼은 늘 따뜻하게 지켜드리고 싶은 공간, 다정한 노년, 라디오의 서연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땀 흘려 일하고 이제 좀 쉬어볼까 하면 세상은 참 얄궂게도 복잡한 서류와 어려운 숫자들로 우리를 다시 시험에 들게 하곤 하죠. 특히 국가가 주는 정당한 권리인 기초연금을 앞에 두고도 내가 자격이 될까? 혹은 내가 가진 작은 집 한 채 때문에 자식들 볼 면목이 없어질까 고민하며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시니어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조갑재 선생님과 함께 2026년 뒤집힌 기초연금의 판도를 분석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 씨,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고 평론을 하면서 수많은 정책을 봐왔지만 기초연금만큼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오해가 많은 제도는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당신의 노후는 뒷전이었던 우리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도가 아무리 차갑고 냉정해도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그 그물망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아주 깊은 이야기까지 다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선생님, 사실 오늘 주제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평생 아끼고 아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통장에 손주들 용돈 줄 돈 조금 모아두신 게 전부인데 정작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는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위축되시더라고요.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될 거야. 혹은 나는 예금이 조금 있으니 포기해야지 하시면서 아예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수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수급 대상자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매달 수십만 원의 돈을 허공에 날리고 있다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개인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자 비극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 유독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높은 벽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이 냉정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야 할 진실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서연 씨가 말씀하신 그 위축된 마음이 바로 가장 큰 적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평생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아파트 하나 지키며 사셨는데 그 집값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국가가 나를 부자로 생각하겠지 하며 신청서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놓친 돈이 10년이면 수천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결코 친절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통장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어르신 이번에 대상자가 되셨으니 돈 받으세요라고 먼저 손을 내미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신청주의라는 아주 차가운 원칙 위에 서 있기 때문이죠.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국가는 여러분의 억울한 사정을 단 1%도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모르면 뺏기고 알면 지키는 것이 이 바닥의 생리인데 많은 분이 국가를 부모처럼 믿고 계시다가 뒤통수를 맞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잠든 사이 누군가는 정보를 찾아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있고 누군가는 잘못된 정보 하나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평생 모은 재산에 버금가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그 믿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대도시에 사느냐 아니면 공기 좋은 시골에 사느냐에 따라 국가가 내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수천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주소지 하나 잘못 적었다고 해서 평생 받아야 할 연금이 깎이거나 아예 탈락 통보를 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진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이길래 이렇게 가혹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인가요?
단순히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합격하고 누군가는 불합격하는 이 시스템의 숨겨진 함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2026년 기초연금 판도가 뒤집혔다고 말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국가는 사람이 사는데 최소한의 집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서 기본재산 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차이가 발생하죠. 서울이나 광역시에 살면은 1억 3,500만 원을 재산에서 그냥 지워주지만 농어촌으로 내려가면은 그 공제액이 7,250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똑같은 가치의 아파트에 살아도 내가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가 나를 부자로 보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노후를 조용히 보내려고 대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사를 하셨다가 공제액이 반토막 나는 바람에 재산이 갑자기 불어난 것으로 계산되어 연금 탈락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공기 좋은 곳 찾아갔다가 매달 들어오던 생명줄 같은 연금이 끊긴 셈이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대충 짐작했다가 당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전국의 시골 마을마다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주소 하나의 운명이 바뀐다는 게 남의 일이 아니군요. 그런데 재산 공제만큼이나 어르신들을 울리는 게 바로 금융재산, 즉 통장에 든 돈이라고 들었습니다. 평생을 아끼며 모아온 소중한 예금이 관리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통장 하나에 모아두었다가 기초연금 탈락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참 가슴 아픕니다. 통장 쪼개기만 알았어도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라며 뒤늦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비밀이 통장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단돈 2만 원 차이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분들이 다시 연금을 받아내게 된 극적인 반전 전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그 통장 관리의 기술과 국가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재산 산정의 비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2만 원의 비극은 정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사례입니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니 기준선보다 딱 2만 원이 많아서 탈락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2만 원 때문에 1년이면 400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통째로 날리셨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이 신청 전에 통장 잔액을 미리 체크하고 아주 조금만 정리했더라도 그 2만 원은 충분히 줄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은 금융재산에서 딱 2천만 원만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부부 합산이 아니라 인당 각각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만약 부부가 통장을 적절히 나누는 통장 쪼개기를 했다면 공제 한도를 넘기지 않았을 텐데 귀찮다고 남편 명의의 통장 하나에 다 몰아넣었다가 공제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탈락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제도의 생리를 몰라서 당하는 손해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전략들은 바로 이런 촘촘한 그물망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는 합법적인 치트키들입니다. 내 재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가 내 재산에서 얼마를 어떻게 빼주는지 그 문턱을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결국 노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등본상의 주소지 한 칸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숫자로 다가오네요. 서울에 사느냐 아니면 공기 좋고 인심 좋은 시골로 내려가느냐에 따라 국가가 재산에서 빼주는 공제액이 수천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참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 제도의 냉정한 규칙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나 강원도의 일반적인 시지역인 중소도시와 서울 같은 특례시 사이에서도 그 문턱이 달라진다는 점은 많은 분이 놓치고 계신 부분일 텐데요. 실제로 이 주소지 문제 때문에 눈앞에서 연금을 놓친 분들의 구체적인 사연을 들어보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보신 사례 중에 주소 하나 때문에 인생의 계획이 뒤틀려버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서현 씨가 말씀하신 그 거주의 역설이야말로 가장 많은 눈물을 쏟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제가 만난 한 노부부의 사연이 생각나네요. 평생 서울 영등포에서 고생하며 사시다가 은퇴 후에 남은 돈을 털어
강원도 양양에 작은 집을 마련해 내려가셨어요. 서울에서는 공제액이 1억 3,500만 원이나 되니까 본인들 집값이 5억 원이라도 충분히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하셨죠. 그런데 양양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순간 국가가 빼주는 공제액이 7,25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던 분들이 시골로 이사를 가자마자 갑자기 수천만 원의 자산가로 둔갑해버린 거예요. 결국 매달 받던 30만 원의 연금이 하루아침에 끊겨버렸고 노부부는 공기 좋은 시골에서 오히려 난방비 걱정을 하며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주소지를 옮기기 전에 이 냉정한 계산법을 단 한 번만이라도 확인했더라면 그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세상에 서울보다 물가가 싼 시골로 가면 당연히 연금을 더 잘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제도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군요. 대도시는 집값이 비싸니까 더 많이 빼주고 시골은 집값이 싸니까 조금만 빼준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정작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한 채가 시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이 높게 평가받는 상황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없는 건가요? 무조건 대도시에 머물러야만 연금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구역의 변화나 주소 이전 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내 주소가 돈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미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라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이나 용인처럼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는 서울과 똑같은 1억 3,500만 원의 혜택을 받지만 바로 옆에 있는 일반시 지역은 8,5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길 하나 차이로 내 재산 가치가 5천만 원이나 오르락내리락 하는 셈이죠. 만약 연금 수급이 아슬아슬한 분들이라면은 자녀가 사는 대도시로 주소를 옮기는 것이 단순히 같이 사는 문제를 넘어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탈락 통보를 받고 저를 찾아오셨던 분 중 한 분은 서울에 사는 아들 집으로 주소지를 옮기자마자 재산 공제액이 늘어나면서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건 편법이 아니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영리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는 행위입니다. 국가의 계산기는 차갑지만 우리가 그 숫자를 다룰 줄 안다면 그 숫자는 따뜻한 연금이 되어 돌아옵니다. 주소지 하나가 수천만 원의 가치를 지닌다는 말씀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현실적이네요. 결국 내가 어디에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노후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전략이라는 뜻이군요. 많은 분이 시골로 내려가면 당연히 혜택이 클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오히려 대도시의 높은 공제 문턱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이 반전의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주거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도 주소지에 따른 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를 주거 형태에 상관없이 주소지 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은 전세 보증금에는 또 다른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남의 집에 사는데 이게 무슨 재산이냐고 하시지만은 국가는 전세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현금 자산으로 봅니다. 여기서 대도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보증금이 고스란히 재산으로 잡혀 연금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제가 본 가장 황당한 경우는 살던 동네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군에서 시로 승격된 분이었어요. 시로 승격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공제 기준이 애매하게 바뀌면서 연금이 깎이는 사태가 벌어졌죠. 이처럼 내 주변의 행정 환경이 변하는 것을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 연금 통장에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한 번 신청하고 잊어버리는 연금이 아니라 내 주소와 환경이 변할 때마다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아주 예민한 생물과 같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문제도 충격적이었지만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관리하기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 재산인 것 같습니다.
평생 자식들 공부시키고 출가시키느라 정작 당신들 명의로 된 돈은 몇 푼 안 된다고 하시면서도 막상 조사를 해보면 예전에 가입해둔 보험이나 작은 적금들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통장 하나에 모든 예금을 몰아두는 그 사소한 습관이 기초연금 탈락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은 정말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통장 쪼개기라는 말이 젊은 사람들에겐 재테크 용어일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생존의 기술인 셈인데요. 금융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누어야 국가의 촘촘한 감시망을 통과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비법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은 부동산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계산됩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통장에 든 돈은 100% 현금으로 보고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가장 큰 비밀은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빼주는 공제 혜택이 인당 각각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부부 합산 예금이 5천만 원인데 남편 명의 통장에 다 들어있다면 남편은 2천만 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3천만 원은 고스란히 재산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이걸 아내와 반반씩 나누어 2,500만 원씩 예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 모두 각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만 설정 나누었을 뿐인데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이 3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차이 때문에 누구는 연금을 받고 누구는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겁니다. 정말 듣고 보니 명의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많은 어르신이 또 놓치시는 게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돈들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들어둔 암보험이나 치매보험의 해약 환급금, 혹은 손주들 이름으로 줄여다가 깜빡한 주식계좌 같은 것들 말이죠. 나는 통장에 현금이 별로 없는데 왜 탈락했냐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런 잠자고 있는 금융 자산들이 범인인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국가가 이런 숨겨진 자산까지 다 찾아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금융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꼼꼼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무섭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사인하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경제적 흔적을 열어보는 열쇠와 같습니다. 국세청과 금융권의 전산망은 여러분이 10년 전에 가입하고 잊어버린 보험의 해약 환급금까지 일, 원 단위로 다 찾아냅니다. 보험은 아직 깨지도 않았는데 왜 재산이냐고 따지셔도 소용없습니다. 국가는 오늘 당장 그 보험을 해약했을 때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돈을 현재의 재산으로 봅니다. 정권 계좌에 넣어둔 주식이나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주가가 떨어졌어도 조사를 하는 그 시점의 가치로 계산되어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신청 전에 반드시 자신의 모든 금융자산을 통합조회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 기억을 믿지 말고 컴퓨터가 기록한 숫자를 믿어야 합니다. 내 기억보다 전산망이 더 정확하다는 말씀이 참 무섭게 들리네요. 그렇다면 적금처럼 만기가 정해진 상품은 어떤가요? 만기가 내년이라 지금은 찾을 수도 없는 돈인데 이것도 지금 당장의 재산으로 잡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만기 때 한꺼번에 큰 돈이 들어오면 그 시점에 연금이 갑자기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적금이나 보험금 수령 같은 이벤트가 발생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부정수급자로 몰리지 않고 정당하게 연금을 지킬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적금도 마찬가지로 오늘 해지했을 때의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합니다. 내년에 만기니까 그때 신고해야지 하고 버텼다가는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몰려 그동안 받은 연금을 다 토해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만기가 되어 목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국가의 경보 시스템이 울립니다. 갑자기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어 연금이 정지되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목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지출한
증빙 자료를 챙겨두거나 아니면 다시 부부 명의로 적절히 나누어 예치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금융재산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떻게 길을 터주느냐에 따라 나를 살리는 연금이 되기도 하고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이 2천만 원 공제의 벽을 넘지 않도록 늘 통장 잔액을 예의주시하는 습관이 노후를 살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2만 원의 비극이라는 사연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1년이면 400만 원에 가까운 소중한 연금이 고작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2만 원 때문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허무하고 가슴 아픈데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 내가 기준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신 경우가 태반입니다. 국가가 조금만 더 유연하게 봐주면 좋으련만 이 냉정한 숫자의 세계에서는 단 1원이라도 넘으면 가차없이 탈락이라는 결과가 돌아오는 것이 현실인가 봅니다. 이 2만 원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눈물을 흘렸던 그 어르신의 구체적인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아슬아슬한 탈락을 막기 위해 신청 직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평범한 할머니셨어요. 본인 계산으로는 당연히 대상자가 될 줄 알고 신청하셨는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딱 2만 원 높았던 겁니다. 알고 보니 통장에 넣어둔 생활비 몇십만 원에서 발생한 이자와 예전에 들어둔 작은 보험의 환급금이 그 2만 원을 채웠던 거예요. 만약 그 할머니가 신청하기 한 달 전에 그 통장에서 생활비를 조금 더 찾아 쓰셨거나 자녀들에게 용돈으로 주셨더라면 그 2만 원의 벽을 넘지 않았을 겁니다. 국가의 계산기는 감정이 없습니다. 1원이 모자라면 통과고 1원이 남으면 탈락입니다. 이 잔인한 경계선 위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미리 소수점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1원의 전쟁이군요. 그런데 선생님,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버는 월급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산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잠깐 언급하신 만 원당 3만 3천 원의 법칙이라는 것이 여기서 적용되는 것인가요? 만약 내가 재산을 조금만 줄여도 이 소득 인정액이 드라마틱하게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인데, 일반인들이 집에서 스스로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아도 내가 이만 원 차이로 떨어질지 아닐지를 미리 알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공식만 외우세요. 공제받고 남은 내 재산 1,000만 원당 한 달에 약 3만 3천 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내가 기준선에서 2만 원이 넘어서 탈락할 것 같다면 재산을 600만 원 정도만 줄여도 소득 인정액이 2만 원 낮아지면서 합격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600만 원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죠. 빚을 갚거나 자녀에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꼭 필요한 병원비나 수리비로 지출하는 겁니다. 그냥 통장에 묵혀두면 독이 되지만 지혜롭게 사용하면 연금이라는 복으로 돌아옵니다. 내 재산이 어떻게 월급으로 변하는지 그 원리를 알면은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할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계산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국가가 설계한 촘촘한 그물망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 1,000만 원이 월 3만 3천 원의 소득으로 둔갑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네요. 결국 내 통장에 든 600만 원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서 연금을 못 받게 하는 셈이군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미 탈락 통보를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만 원 차이로 떨어졌으니 이제 평생 못 받는구나 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을 다시 조정해서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 번 떨어진 뒤에 다시 도전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그분들은 어떤 전략을 쓰셨는지, 그리고 재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정말 끝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만 원 차이로 떨어진 그 할머니께 제가 드린 처방은 명확했습니다. 통장의 잔액을 정리하고
금융자산을 공제 범위 내로 조정한 뒤 다음 달에 바로 다시 신청하라고 했죠. 결국 그분은 재신청 끝에 연금 수급에 성공하셨고 지금은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으로 손주들 맛있는 것도 사주며 행복하게 지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청이나 업사무소에 가서 내 소득 인정액 상세 내역을 요구하세요. 어디서 숫자가 넘쳤는지 확인하고 그 부분을 깎아내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국가의 문은 좁지만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립니다. 단 그 두드리는 손에 정확한 계산서가 들려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선생님과 대화를 나눌수록 우리가 평소에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기초연금 앞에서는 얼마나 무기력하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집 한 채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거나 보험은 재산이 아니라거나 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어르신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국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무책임한 헛소문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구는 집이 있어도 받는다더라. 누구는 통장에 돈이 많아도 받는다더라 하는 식의 출처 불분명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데 선생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5가지 착각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선생님의 날카로운 분석이 필요합니다. 서연 씨, 정말 그놈의 카드라 통신이 수많은 어르신의 노후를 망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집 한 채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공포입니다. 이건 정말 무책임한 소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 재산 공제라는 방패가 서울은 1억 3,500만 원까지 지켜줍니다. 5억 원짜리 집이라도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공제를 빼면 실제 잡히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집 때문에 포기하는 건 국가가 주는 돈을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금 통장만 보면 된다는 생각인데 이게 진짜 무서운 함정입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이나 정권 계좌의 주식까지 샅샅이 뒤져본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통장에 돈 없는데 왜 떨어졌지 하시는 분들 100이면 100보험에서 발목 잡힌 겁니다.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고 통장만 깨끗하다고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세 번째와 네 번째 착각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자식들과 관련된 부분이나 혹은 내가 숨길 수 있다고 믿는 재산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특히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것들은 내가 말 안 하면 모를 거라고 자신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처럼 전산이 발달한 시대에 그런 비밀이 지켜질 리가 없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적금 만기 전에는 내 돈이 아니라고 믿는 분들에게도 따끔한 일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세 번째 착각이 바로 적금은 만기 전이니까 재산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국가는 오늘 당장 그 적금을 깼을 때 손에 쥐는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년에 만기니까 그때 신고해야지 하다가 나중에 부정수급자로 몰려 망신당하고 연금 다 뺏기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 번째는 더 위험한데 주식이나 펀드는 국가가 모를 거라는 착각입니다. 서현 씨 기초연금 신청할 때 사인하는 서류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라고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 사인 하나면 국세청이 여러분 계좌를 1번 단위까지 낱낱이 훑어봅니다. 숨길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신고하고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정직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건 여기서도 통하는 법이죠.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씀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착각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임대차 관계나 전세금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남의 집에 새 들어 사시는 분들은 내가 재산이 어디 있냐며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전세 보증금이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오히려 재산 가액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배신감을 느끼실 것도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지 그리고 이런 착각들을 피해서 안전하게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최종 조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전세 보증금은 내 집이 아니니까 재산이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아닙니다. 전세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고
국가는 이걸 일반 재산으로 아주 꼼꼼하게 계산해 넣습니다.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데 무슨 재산이냐고 억울해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제도의 기준은 냉정합니다. 결국 내가 알고 있는 낡은 상식이 내 연금을 갉아먹는 독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의 짐작을 믿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내 느낌이 아니라 국가의 법이 정한 차가운 숫자로 결정됩니다. 이 5가지 착각에서 벗어나 숫자로 무장하는 사람만이 2026년 뒤집힌 판도에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설마 이것까지 알겠으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재산이 여러분을 탈락의 벼랑 끝으로 밀어 넣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정말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계산기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또 다르잖아요. 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농지 영농 증명 하나로 탈락에서 수급 성공으로 바뀐 사례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사소한 서류 한 장이 1년에 400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에 달하는 연금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반대로 예금을 여러 통장에 나누어 놓으면 모를 줄 알았다가 허무하게 탈락한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니 정말 이 제도는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받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께서 겪으신 실제 사례들 중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가장 기막힌 실패담과 성공담을 조금 더 생생하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금 1억 9천만 원을 여러 은행에 조금씩 나누어 관리하시던 한 어르신이었는데, 이분은 은행마다 조금씩 나누어 놓으면은 국가가 잘 모르겠지, 혹은 통장마다 공제를 해주겠지라고 굳게 믿으셨어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은행 개수와 상관없이 여러분 명의의 모든 돈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결국 통장만 쪼개게 했지 정작 중요한 금융 재산 공제 한도인 2천만 원을 훌쩍 넘겨버린 겁니다. 전체 합계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기술이 없었던 거죠. 반면에 제가 가장 보람을 느꼈던 사례는 5천만 원어치 농지를 가진 어르신이었어요. 처음엔 일반 재산으로 잡혀서 탈락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농사 짓고 계시냐고 여쭤봤죠. 나중에 영농증명을 발급받아 재신청했더니 그 땅이 농지로 인정받으며 계산 방식이 유리하게 바뀌었고 결국 연금 수급에 성공하셨습니다. 서류 한 장이 매달 30만 원의 연금을 결정지은 겁니다. 서류 한 장의 힘이 정말 대단하군요. 농사 짓는 분들은 영농증명이 생명줄이나 다름없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까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발생하는 실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이라는 재산이 현금이라는 금융재산으로 바뀌는 순간 국가의 계산기에 비상이 걸린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왜 연금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인지 그 메커니즘이 궁금합니다. 내 돈 내가 돌려받아 내 통장에 넣는 게 왜 연금을 끊기게 만드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런 자산 형태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한 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게 아주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는데 이걸 신고하지 않고 그냥 통장에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있었어요. 부동산일 때는 지역 공제 혜택을 받아서 재산이 적게 잡혔는데 이게 현금으로 바뀌는 순간 금융재산 공제인 2천만 원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됩니다. 현금은 부동산보다 소득 환산율이 훨씬 높거든요. 갑자기 통장에 2억 원이 찍히니 국가는 이분을 엄청난 부자로 오해하게 되고 연금은 즉시 끊깁니다. 재산의 형태가 바뀔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미리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평생의 노후 자금을 날려버리는 독이 됩니다. 신고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다시 부동산이나 다른 공제 혜택이 큰 자산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재산의 형태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국가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겠네요. 결국 누가 알려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 재산의 변동사항을 내가 먼저 파악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선생님,
그럼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2026년 기초연금을 준비하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지금 당장 서랍장을 뒤져서 확인해야 할 서류 세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주민등록 등본뿐만 아니라 내 재산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서류들이 무엇인지 정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내 주소지가 정확히 대도시인지 농어촌인지 확정하는 게 모든 계산의 시작이니까요. 둘째는 모든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와 보험해약, 환급금 확인서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금뿐만 아니라 잠자고 있는 돈까지 낱낱이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부동산 공시지가 확인서입니다. 시장 가격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가격을 알아야 정확한 소득 인정액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서류만 들고 있어도 여러분은 탈락의 공포에서 절반은 벗어난 셈입니다. 누가 알려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는 이미 늦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서류들을 챙겨서 내 재산의 민낯을 마주하십시오. 주소 이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아픈 건 많은 어르신이 노후에 복잡한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평생 일만 하셨으니 이제는 자연과 함께 쉬고 싶어 하시는 그 소박한 꿈이 기초연금이라는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무너진다는 사실이 참 가혹하게 느껴지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주소를 옮기면 공제액이 반토막 난다는 사실은 정말 시니어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주소 이전의 비밀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왜 국가에게는 재산의 증가로 해석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이미 시골로 이사를 가신 분들이 연금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현시, 이게 바로 행정의 비정함입니다. 국가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대도시는 집값이 비싸니 그만큼 더 많이 빼줘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시골은 집값이 싸니 조금만 빼줘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주다가 시골로 가자마자 7,250만 원으로 줄어들면 내 재산은 가만히 있는데 국가가 평가하는 내 몸값은 수천만 원이 뛰어버리는 셈이니까요. 실제로 한 어르신은 전원생활을 꿈꾸며 경기도 광주에서 강원도 정선으로 주소를 옮기셨다가 연금이 끊기셨어요. 집값은 더 싼데 공제액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게 화근이었죠. 이런 분들은 차라리 주소지를 다시 대도시에 있는 자녀 집으로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주소지를 자녀 집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혹시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이 내 연금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이 한 주소지에 있으면 국가가 이들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고 합산해서 계산하는 건 아닌지, 혹은 자녀가 부양 의무가 있다고 해서 연금을 깎지는 않는지 그 경계선에 대해 명확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소만 옮기고 실제 거주는 시골에서 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다행히 기초연금은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부모의 연금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 봅니다. 그러니 자녀 집으로 주소를 옮겨서 대도시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주 유효한 전략입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위장 전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노후를 보내기로 결정하신 분들이라면 대도시의 높은 공제 문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주소지를 옮기기 전후의 소득 인정액 차이를 계산해 보면은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내 주소가 어디냐가 내 노후의 현금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녀의 재산과는 상관없이 내 재산에 대한 공제액만 늘어난다는 사실이 정말
큰 위안이 되네요. 결국 대도시라는 방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싸움이군요. 선생님, 그럼 주소 이전 외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착각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내 통장엔 돈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고 안심했다가 배우자의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들었습니다.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보는 이 제도의 특성상 우리가 재산을 관리할 때 부부 사이에서 어떤 조율이 필요한지, 그리고 배우자가 사별하거나 이혼했을 때 연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초연금에서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돈이 단 1원도 없어도 배우자가 5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5억 원의 재산가로 분류됩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100% 내 재산으로 합산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끔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중인 분들도 계시는데 법적으로 부부라면은 재산은 하나로 묶입니다. 반대로 사별을 하게 되면은 가구 형태가 부부 가구에서 단독 가구로 바뀌면서 소득 인정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때가 재산을 다시 정리하고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되기도 하죠. 부부의 재산은 늘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두 사람의 재산 합계가 국가가 정한 문턱을 넘지 않도록 미리미리 명의 분산과 자산 정리를 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화를 통해 기초연금이 얼마나 촘촘하고 예민한 제도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래서 나는 받을 수 있는가라는 확신일 텐데요. 전문가인 선생님을 매번 찾아올 수도 없고 복잡한 법전을 뒤져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손쉽게 내 합격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계가 서툰 우리 어르신들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것인지, 그리고 그 계산기에 넣어야 할 핵심 숫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현 씨,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은 국가가 내 연금을 줄지 말지 미리 답안지를 보여주거든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이라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나 손주들에게 복지로 좀 들어가 봐라 하고 딱 3가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첫째는 주소지, 둘째는 금융재산 합계, 셋째는 우리 집의 공시지가입니다. 이 3가지만 넣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소득 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내가 기준선인 200 몇십만 원보다 낮은지 높은지 단 1분 만에 알 수 있죠. 이 모의 계산을 미리 해보는 분과 안 해보는 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분 만에 답안지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선생님 계산기에 숫자를 넣을 때 가장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우리 집값을 입력하는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내가 산 가격이나 지금 동네 복덕방에서 부르는 시장 가격을 넣으면 결과가 완전히 틀리게 나올 텐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공시지가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인이 그것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금융재산을 넣을 때도 단순히 예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보험 환급금까지 포함해서 넣어야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집값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시지만 국가가 생각하는 가격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집은 주소 하나로 내 집의 진짜 몸값을 알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보통 낮게 책정돼 있어서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숫자죠. 금융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앱에서 잔액만 보지 마시고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해서 지금 해약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그 숫자를 넣어야 합니다. 이 2가지만 정확히 입력해도 모의 계산 결과는 실제 결과와 거의 90% 일치합니다. 미리 답안지를 보고 내가 아슬아슬하게 탈락할 것 같다면 그때부터는 재산을 조정하는 전략을 짜야 하는 겁니다. 미리 답안지를 보고 전략을 짠다는 말씀이 정말 실전 재테크 전략처럼 들리네요.
만약 모의 계산 결과가 기준선을 살짝 넘어서 탈락으로 나온다면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합격 치트키가 따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통장 쪼개기나 주소 이전 외에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채 활용법이나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슬아슬하게 탈락할 분들을 수급자로 바꿔주는 그 마법 같은 재산 조정 기술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만 더 보따리를 풀어주십시오. 탈락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한 마법의 치트키 중 하나는 바로 부채, 즉 빚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빚 있는 게 부끄럽다고 숨기시기도 하는데 기초연금에서는 빚이 효자입니다.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해 주거든요. 내가 집을 전세 줬다면은 그 보증금은 내 재산에서 빼주는 항목입니다. 또한 금융재산이 많다면 이를 공제 혜택이 큰 부동산이나 생활비로 먼저 전환하는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현금은 소득 환산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통장에 묵혀두는 게 가장 손해입니다. 모의 계산기를 돌려보고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내 재산 중 어떤 것을 드러내야 소득 인정액이 낮아질지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분만이 2026년 뒤집힌 판도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초연금은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전략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슬아슬하게 탈락할 위기에 처한 분들이 재산 조정 기술을 통해 극적으로 수급자가 되는 과정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데요. 특히 금융재산 다이어트나 명예 분산 같은 기술들은 우리가 평소에 조금만 신경 써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만약 재산이 많아서 고민인 시니어분들이 합법적으로 재산을 줄이면서도 자신의 노후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조언이 있을까요? 증여나 상속 같은 문제와도 연결될 것 같은데 연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게 오히려 손해는 아닐지도 걱정됩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연금 몇십만 원 받으려고 수억 원대 재산을 무리하게 정리하는 건 주객전도죠. 하지만 기준선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 정리는 아주 유효한 전략입니다. 다만 국가는 정리한 재산도 일정 기간 동안은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식에게 다 준다고 해서 다음 달부터 재산이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금융 재산 다이어트입니다. 통장에 든 현금을 꼭 필요한 병원비로 미리 결제하거나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식이죠. 현금은 가지고 있으면 소득으로 환산되지만은 소비에서 사라진 돈은 더 이상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내 노후를 위해 정당하게 돈을 쓰고 연금 자격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려야 합니다. 내 노후를 위해 돈을 쓰고 연금 자격도 얻는다는 말씀이 정말 공감이 가네요. 무조건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영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연금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군요. 선생님, 그런데 임차 보증금 차감 절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던 집을 전세나 월세로 주고 다른 곳에 거주할 때 그 보증금이 재산에서 부채로 인정받아 깎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서류상으로 증명해야 할 것들이 꽤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떤 서류를 챙겨야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부채로 인정받고 재산 점수를 낮출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집주인인데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은 언젠가 돌려줘야 할 빚이잖아요. 이걸 국가에 증명하려면은 확정 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가끔 자식이나 친척에게 집을 빌려주고 서류 없이 지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국가는 그 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약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갖춰야 내 재산에서 수억 원을 털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대출이 있다면 부채 증명서를 꼭 챙기세요. 내 재산이 5억 원이라도 빚이 3억 원이면은 국가는 여러분을 2억 원의 자산가로 봅니다. 뺄 수 있는 건 단 1원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찾아내서 신고하는 꼼꼼함이 합격을 만듭니다. 복지로 조회 내역을 보며
내가 뺄 수 있는 항목이 더 없는지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뺄 수 있는 항목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 꼼꼼함이 결국 연금을 결정짓는군요.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 기초연금은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보물찾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2026년 기초연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 강령 3가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만 지키면 나도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실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첫째, 내 주소지가 대도시인지 농어촌인지에 따른 공제액 숫자를 머릿속에 박아 두십시오. 주소 하나가 수천만 원을 결정합니다. 둘째, 부부간의 명예분산은 필수입니다. 2천만 원 공제의 마법을 절대 잊지 마세요. 셋째, 내 재산 1,000만 원은 월급 3만 3천 원이라는 비례관계를 기억하고 내 소득 인정액을 스스로 예측해 보십시오. 이 3가지 숫자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은 국가의 계산기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단 하루만 늦게 신청해도 한 달치 연금 30여만 원이 거적시 증발해 버립니다. 지금 당장 등본 떼보시고 통장 잔액 적어 보십시오. 그 5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선생님과 함께 달려온 이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기초연금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손에 잡을 수 있는 희망으로 다가오네요. 특히 2026년 뒤집힌 판도에서 주소와 통장 그리고 숫자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당신의 몸은 돌보지 못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연금이 단순한 돈 이상의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서현 씨,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연금은 국가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이 나라를 일구어온 대가로 받는 당당한 권리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절대 미안해하거나 위축되지 마세요. 돈 30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지 몰라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고 손주들 용돈 줄 수 있는 자존심의 무게입니다.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숫자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도는 차갑고 냉정하지만 우리가 지혜를 모은다면 그 차가운 계산기를 따뜻한 복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26년 여러분 모두가 기초연금 통지서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으시는 그날을 저 조갑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응원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정한 노년 라디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초연금은 아는 것이 힘이고 실천하는 것이 돈입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복지 정보와 건강한 노후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선생님과 함께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소중한 공부가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든든한 연금 소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들, 오늘 밤은 연금 걱정 잊으시고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당당하고 활기찬 노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정한 노년 라디오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연 도움 말씀의 조갑재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